오전 6시부터 시작된 4.3 보궐선거 투표가 잠시 뒤인 오후 8시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저녁 7시 기준 창원 성산 투표율이 47.3%, 통영 고성 투표율이 49.1%로 진행 중인데요. 네, 이제 잠시 후에 있을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결과와 함께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잠시 뒤에 8시에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본 투표율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좀 낮은 수치인데요. 지금까지 일단 4.3 재보궐선거에 대한 총평을 좀 간략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군데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생각보다 선거가 진행되면서 관심이 꽤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선거라는 게 항상 그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치러지던 두 군데서 치러지던 그래서 이른바 미니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미니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데뷔전을 치르는 선거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뭔가 어쨌든 인사청문회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느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의당이 이제 다시 또 이 지역에서 창원 성산입니다만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으니까 다시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고 또 중앙 정치 변수가 얼마나 작동되는지 뭐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중앙 정치의 여러 가지 민심 같은 것들도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남 지역에서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이제 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김 교수님 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일단 지난 지방선거 때 PK 지역에서 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6월 13일 날. 그러고 나서 근 10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 경남 지역에서의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선거 자체가 나쁜 방향으로 흐른 거예요.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게 지금 두 군데 재보궐선거인데 온 나라가 전부 다 여기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중앙선거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서 대표를 할 후보는 별로 부각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황교안 대표가 거기 출마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당의 그 황 대표의 뭐 첫 시험대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거 본래 기능이 물론 이제 심판의 기능도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미니 총선이라고 막 언론들이 막 그 자리매김도 하고 있는 면에서 봤을 때 좀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현안 관련돼서 이런 선거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다만 인물보다는 좀 정당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것은 나름대로 뭐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지만 좀 더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당 정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후보들이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각 대표들이 사실 원룸까지 얻어가면서 너무 총력전을 가해서 그게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지역 선거가 어쨌든 뭐 어떤 정권에 대한 중앙 뭐 정권 심판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설정하냐의 문제예요. 구도가 어떻게 짜이냐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 지역 선거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열되는 양상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 군데서 치러진 선거가 있습니다. 뭐 충청, 경기 이렇게 그야말로 그건 뭐 그 총선의 재판을 갈 정도 그런 선거라면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엔 경남에서 두 군데밖에 안 치러지는데 그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같아요. 과열되는 것도 하나의 뭐 양상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데 당 대표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제 이 지역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중앙 정치의 이제 집권당과 제1야당 특히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로 이제 연결을 시키니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 선거가 지역의 어떤 그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주 중앙 정치의 변수가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모르죠. 이제 예상보다 의외로 이제 개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알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더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역성을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과장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2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네. 2표가 나올 수도 있고 1승 1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전국이 완전하게 뭐 출렁거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앙 정치에서.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해석하는 건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좀 뜨거운 이유가 뭐 보통 경남 지역이 일단 보수 성향이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이 지역에 젊은 노동자들이 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다. 이런 부분에서 또 선거가 뜨겁다라는 창원 것도 좀 성산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17대, 18대 권영길 의원이 당선됐었고 19대 때는 이번에 출마한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당선됐었어요. 20대는 뭐 지난 선거였으니까 노회찬 이제 의원이 당선됐던 지역인데 아무튼 노동자들도 많고 뭐 이제 언론에서 뭐 진보의 아성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거기 투표 성향으로 나타난 거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네. 정의당으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른바 범진보 지정 단일화해서 승리를 노려보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이 범진보 지정이 단일화가 됐는데 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단일화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만 그 타격은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지역 선거라 하더라도 중앙 정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결과는 저희가 조금 뒤에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투표율로 이어질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사전 투표율은 높았는데 지금 최종 투표율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좀 평이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뭐 그동안 뭐 이번만이 아니에요. 사전 투표가 직접적으로 투표율을 얼마큼 상승시키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만 성격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했을 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보면 지난 2016년도에서도 본선에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회찬 후보가 물론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전 투표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보면 노회찬 후보가 4,126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의 상당한 부분은 젊은 진보 성향인 사람들이 사전 투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가 좀 높았다는 것은 이제 젊은 노동자 계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저는 투표율을 봤을 때 11시, 12시의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율이 11시, 12시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도 보면은 11시, 12시까지는 굉장히 투표율이 좀 높아졌다가 쭉 떨어지는 성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11시, 12시라는 것은 왜 가중심을 가져야 되냐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보통 투표에 참여하는 게 11시까지 정도까지 합니다. 오전에. 오전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후에는 네, 예.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투표에 참여율이 높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보수 성향인 분이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좀 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오전 투표에서는 보수 성향인 분들이 투표가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거는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선거의 투표 행태를 좀 보이고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진보가 단일화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완전 단일화가 된 건 예, 그렇죠. 아니거든요. 민중당이 그 단일화가 민중당의 후보 나온 손석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요. 진보당으로 나와서 무려 43.8%를 득표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또 손학규 대표가 뭐 올인을 하고 있는 쉽게 표현해서 이재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리더십과도 연관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예,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아주 많이 높지는 않지만 결국은 40% 법칙이 있어요. 예. 투표율이 40%보다 낮으면 그건 조직선거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것이고 예. 일단 40% 넘고 50%가 가까운다고 한다면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념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굴 찍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창원 성산이 47.3%고 통영 구성이 49.1%, 네, 저녁 7시 기준인데 일단 투표율로 봤을 때는 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2017년도에 4월달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물론 이제 상주 의성 지역이었는데 그때 투표율은 53.9%였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체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사전 투표는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게 전체적인 투표율의 그 상승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당일날, 오늘이 이제 공휴일이 아니었으니까, 예, 예. 공휴일이 아니었으니까 당일날 투표한 사람이 먼저 했던 이른바 이제 분산 투표의 그런 어떤 양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전 투표율에 따른 이제 최종 투표율의 이제 그 상승 하락이 나타날 텐데, 아무튼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았고, 또 어쨌든 이번에 그 두 군데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어수선하고 여야 할 거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 투표율은 생각보다 조금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투표율이 높으면 좀 뭐 진보 진영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하다, 이런 말들 해요. 그게 아마 예. 조직표가 어떻게 더 가동되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같은데 요즘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통영 고성 지역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이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고, 예. 창원 성산은 아까도 말씀처럼 이쪽에 이제 계속 좀 진보 진영이 유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본적인 그 유권자들의 성향, 지역 성향,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것들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지역구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번 선거 결과 몇 대 몇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가장 여쭤봐도 어려운 될까요? 질문일 것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번 선거가 왜 흥미롭냐면 많은 그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투표를 할 거다. 경제가 나빠지면은 경제에 대한 응징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야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변수 속에서 가장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응징 투표를 할 때의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창원 성산의 투표인 경우에는요, 탈원전을 포함해서 현 정부의 정책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야권이 얘기하는 심판에 대한 기능들이 네.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구라고 보는데요. 예, 예. 통영 고성은 전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 통영 고성은 오히려 보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그 경제가 나빠진 거는 탈원전이 아니라 조선업이란 말이에요. 예. 이 조선업이라는 게 꼭 현 정부의 잘못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전 정부서부터 쭉쭉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당장 정권 심판,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응징 투표보다는 이 기대 투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요. 통영 고성에서는. 그러니까 워낙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이거 뭐 예산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더 나아가서 조금 소지역주의가 또 작동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는 1대1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8시가 넘어서 재보궐선거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사전 투표지부터 일단 개표가 된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한테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예. 이번 좀 투표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우리 하시나요? 선거가 워낙 뭐 예상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예상이 결과를 못 맞힌 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결론적으로 저는 통영 고성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양무석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데 통영 고성에서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그리고 양무석 후보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얘기인데. 근데 정점식 후보, 황교안 후보하고 아주 가까운 측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검찰에 있었고. 아무튼 통영 고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따라잡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번도 민주당 쪽이 당선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민주당 쪽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통영 고성은 뭐
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불리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창원 성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 뭐 손석형 후보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를 단일화시키는데 참여 못 시켰다 하더라도 전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노회찬 의원에 대한 그 이제 그 뭡니까 오세훈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그 있었죠. 발언은 전 굉장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창원 성산 지역에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경기장에서 유세했던 거 이런 것도 막판 변수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책 커다란 어떤 그런 변수도 있고 소지역주의 같은 것도 있어요. 통영이 좀 인구가 많은데 지금 양무소 후보가 통영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죠. 유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몇 가지 변수 때문에 창원 성산은 아무래도 여영구 후보,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통영 고성은 양무소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한국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결과적으로 네. 1대1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지켜봐야겠죠. 예. 밤 10시쯤이면 이제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투표율은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네. 않은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이고 창원 성산 이야기부터 해보자면은 네. 결과적으로 민중당 후보는 빠졌지만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친 단순 숫자보다는 좀 단일화 효과가 기대보다는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일화 이전에 조사를 해보면은 현재 여영국 후보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예, 2위였죠. 예, 2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그 지역에 7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단일화를 직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여 후보가 강 후보를 12.8%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12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 투표 의사층이라 해서 꼭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측으로 보면 그 포인트가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통상 3일하고 5일 전에 있어서의 변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그 창원 성산에서는 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좁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미는 뭐냐면 강 후보가 실은 2012년도에 나와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얻은 득표율이 49.0%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나와서 비록 패배했지만 40.2%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후보가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나오다 보면 자기 고정표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탈원전 때문에 나름대로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층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민중당의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 득표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예. 아주 압도적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추세로 봐서는 당연히 뭐 여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사전 투표상에서의 진보 후보에 대한 득표율 예. 그리고 오전에서 투표했었던 보수 후보의 투표율 이것을 가지고 더 나가서 하나 흥미로운 거는 과연 바른미래당의 이재현 후보가 몇 %를 득표하느냐. 만약에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으로 나와서 8.3%를 예,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0% 이상을 얻다 하면은 그 표는 결국은 강 후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보수가 분열돼서 오는 그러한 불리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게 막 5% 정도밖에 못 얻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거는 강 후보가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창원 성산에 있는 이 선거 결과는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여나 야나 단순히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네. 득표차가 얼마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느 계층에서부터의 지지를 받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나름대로 여야 간에 신경이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처럼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가 6명이나 되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축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영국 후보가 진보 진영에 좀 단일화를 이루면서 또 뭐 일각에서는 보수가 더 결집하는 것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좀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죠. 이제 진보 진영이 단일화가 되니까 보수가 더욱더 이제 그 어떤 그 결집 효과가 있다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이제 공식이죠. 공식인데 아무튼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가 안 됐으면요. 결과적으로 뭐 전혀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고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영구 후보나 정의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예. 근데 어쨌든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표를 많이 흡수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손석희 후보로 단일화가 아직 안 돼, 손석희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아서 민중당 표가 얼마나 갖고 갈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도 민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창원성산 지역의 그 근저에 깔린 노동자들의 표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정의당이 그 크게 비판했던 그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같은 것들이 네. 오히려 더 이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더 결집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좁혀질 것 같아요. 이 두 지역 선거가 다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생각보다 이 득표 차가 크지 이 않을 후보와 것이다. 이 후보 차 그렇게 압도적으로 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야말로 박빙이다. 박빙으로 예. 갈 것 같아요. 박빙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 발언 말씀해 주셔서요. 그 판기환 대표 같은 경우에 축구장 유세 문제가 있었고 네, 정의당도 농구장 문제가 됐고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저는 영향을 미칠까요?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선거 현장에서 많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의 그 총선거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중앙정치적 변수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 그건 바로 그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가 직접 후보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직접 후보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요. 하루나 이틀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네.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민감하게. 그래서 어떨 때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전날 뭐 흑색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예. 전 지역에 무슨 어떤 이상한 그 요즘 말하면 지라시 같은 거를 살포하면은 그게 오히려 민심에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유세 문제하고 오세훈 전 시장의 노회찬 의원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은 저 상당히 한국당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 끝나고 나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후 여론조사를 정말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변수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는 거죠. 추론이 아닌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뭐 우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나왔을 때 나경원 의원의 뭐 1억 피부설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는데 실은 제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끝나고 났을 예. 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투표율도 높아지고 이러냐면은 이게 보이지 않게요.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또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우리가 안 되겠다, 빨리 투표장을 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보는 진보대로 화가 나 있고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이거 불리한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게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각 정당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후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긴 듯 이긴 측대로 진 사람은 진 측대로 안 하는데 왜냐하면 내년도 총선에 대비해서 민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지금 선거 과정 속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거 후 여론조사를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진짜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한번 네.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실증적으로 어떻게 민심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그게 정말 그렇죠. 먹혔다고 한다면 앞으로 야당은 향후에 대여 투쟁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무조건 후보 단일화 됐다고 해서 그 실현 효과가 나오는 것이냐 안 나오는 것이냐 예를 들어 후보 단일화를 함으로써 옛날에는 지지하지 않았는데 다시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영 고성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통영과 고성 모두 작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이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통영 고성에서 이제 여당한테 유리한 거 세 가지를 만약에 짚는다 한다면 예. 응징 투표가 아니라 기대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정현 후보가 정남 담양곡성에서
예산 폭탄 얘기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한 걸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살릴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는 여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소지역주라는 게 아니라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영인데요. 통영이 2월 현재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됐고 고성은 5만 명인데 지금까지 예. 고성 후보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조직표가 여전히 살아있다. 10개월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은 강석주 통영시장이 927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고성에서 신기한 거는 백두현 후보가 56.3%를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그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고성에서 예. 이 청와대 현임 행정관을 지낸 백두현 후보가 56.3%가 굉장히 큰데 이 표는 어느 정도냐면요.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가 그 지역에서 얻은 49.7%보다 더 많은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전히 이러한 조직표가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경제 기대 투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소지역주의라든지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조직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뭐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박빙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 위반의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흥미로운 저 득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양문석 후보가 뒤집거나 뒤집지 못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적다면은 한국당으로서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 창원 성산 결과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두 군데서 다 졌을 경우에 어느 정당이나 그 타격은 뭐 상당히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저도 통영 고성은요. 제가 아까 1승 1패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금 양문석 후보가 상당히 추격세가 아주 가파로요. 그러니까 통영이라는 지역에 인구가 많은 것도 많은 겁니다만 유세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가. 정점식 후보는 이제 검찰에서 온 분인데 검찰에 있다가 어떤 이 막상 선거 현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중앙정치 변수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데 예. 막상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당 요인보다는 사실 지역에서는 후보자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재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통영에서 설령 한국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박빙일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그리고 의외로 아까 말씀처럼 양문석 후보가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통영시장과 고성군수를 다 이제 민주당이 차지했단 가져갔죠. 말이에요. 예.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뀐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꼭 대입을 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전망은 아무래도 상당히 추격세가 가파르다 하더라도 한국당. 민주당이 좀 덜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저는 의외로 결과가 바뀔 수 있긴 하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창원 성산을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의 축구단 유세 논란, 또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통영 고성에서도 지금 정도식 후보의 측근이 이 기자를 매수했다는 이런 의혹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쎄요.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거 아까 말씀처럼 다 이게 추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예. 나중에 진짜 선거 끝나고 당신 왜 그 후보에 투표했어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다 우리가 추론하는 거고 나중에 또 어떤 그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는 결과에 맞춰서 또 분석을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근데 예. 아무튼 그 여론조사 아니 그 뭡니까 기자를 매수했다라는 매수 의혹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그 작은 요인들이 합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그 집중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의 그 경기장 유세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그 전 시장의 그 발언 그리고 이 기자 매수 의혹 이런 것들이 뭐 지역은 약간 둘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긴 하지만 어떤 A 지역이 또 B 지역에도 영향 주는 것도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는 같은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한국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기자 매수 의혹 같은 건 지역에서 특히 선거라는 게 어차피 투표율 50% 내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거는 그 지역의 선거는요. 그 지역의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러지더라고요 보면. 그다음 거기 상당히 그런 말들이 회자될 거예요. 말해서 입에서 입으로. 그렇다면
약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후보들에겐 아니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말씀하시죠.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변수라고 한다면 숨은 변수라고 한다면 네. 실은 공천 과정 속에서 원래는 유력한 후보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교체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국당이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래 한국당에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전 후보를 지지했었던 서필현 후보를 지지했었던 후보가 서필교 후보를 지지했었던 쪽에서 네. 주춤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보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전할 거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선거를 이렇게 보면요. 정당이 한 30%를 차지하고요. 정책이 한 20% 차지하고 인물이 한 50%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 후보는 아주 집요하게 오래전서부터 굉장히 많은 자기 나름대로 펴다지기를 했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실은 이제 어떻게 투영돼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선거 전 바깥의 상황이 또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부터 또 여당의 악재까지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 유권자들이 모든 정치인 다만 40%의 투표를 보인다는 거는 적극적 투표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적극적 투표사층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정치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재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방의 이슈만이 아니라 중앙의 이슈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의혹 때문에 물러난 청와대 전 대변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후보자 청문회 과정 속에서 2명이 낙마했는데 예. 그 낙마한 것에 대해서 국민소통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오히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 해명을 좀 논란이 많이 됐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는 이게 지역신문하고 중앙하고 차이가 없어요. 바로바로 이게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못했나를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어떤 악재가 더 나쁘게 작동됐을까라는 상황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네.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야당한테도 악재가 있었고 여당한테도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역에서만 나온 악재만이 굉장히 뭐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악재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어디가 더 불리하냐 유리하냐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쾌한 날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게 어느 지역에서는 심판론이냐 어느 지역에서는 기대론이냐를 가지고서 충돌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열리는 선거기도 하고요. 역시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걸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시 못합니다, 절대로. 물론 이제 투표율이 낮다 하더라도요. 투표율이 낮아도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A 정당을 지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 확고한 부동표인데 움직이지 않는 표란 얘기예요. 예. 움직인다는 의미의 부동표가 아니라 확고한 표들인데 그거 말고 같은 진영 논리에 갇힌 유권자들도요. 그 지역 전체에 설령 투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중앙의 어떤 민심이 어떻게 작동되고 작용되고 형성되는가가 또 나름 또 그 보궐선거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새 그 중앙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여야가 그야말로 어떻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 그렇게 호감을 못 얻고 있어요. 예. 네. 한국당도 굉장히 수구적인 발언을 일관하고 그러면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많았고 말이죠.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인사청문 낭만 후보들에 대해서 그 이제 청와대의 반응 이런 것들이 민심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죠. 일반적인 국민들 정서로 볼 때 좀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런 영향이 다 이제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동돼서 작용돼서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요소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서도 뭐 네. 창원 성산에서 바른미래당의 득표율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 창원 보선에서 10% 못 얻으면 물러가라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바른미래당 득표율을 그러면 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10%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까지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 손학규 지도 체제는 굉장히 나름대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에요, 우리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는 후보 단일화로 해서 승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강 후보와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 후보의 득표율이 만약에 같이 합쳤으면은 높게 나올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열돼야 돼. 그럴 경우는 결국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보수 통합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손학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고 좀 막고 있지만 예. 선거 결과가 나름대로 보수는 통합을 해야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선거 결과상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바른정당에서 온 파라고 하는 분들이 예.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여파, 특히 손학규 대표의 앞으로의 지도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얘기해 두 가지죠. 하나는 얼마만큼 바른미래당 후보가 득표를 하느냐.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의 득표와 자유한국당의 득표의 합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종 투표율이 얼마일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종 잠정 투표율은 51.2%로 나왔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